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의 작가 네드라 타이어의 단편 미스터리 소설 살기 좋은 곳입니다. 조지아주 출신인 작가는 소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사무원, 광고 카피라이터로 일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살기 좋은 곳은 평생 사회적 약자로 살아온 주인공의 비극적 결말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살기 좋은 곳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살기 좋은 곳을 원했다. 특별히 훌륭한 곳을 원했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한 곳은 새로 칠을 한 벽들로 둘러싸인 작은 방, 몇 개의 깨끗한 가구들이 갖추어진 방, 햇빛이 들어올 만한 창이 있어 두세 개의 화분에 꽃을 기를 수 있는 방이었다. 이것이 내가 평생 꿈꿔오던 것이다. 내 자랑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난 상당히 예쁜 여자였고 예쁜 옷을 입으면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여자였다. 그러나 나는 사랑이나 돈이나 좋은 옷을 원한 적이 없다. 내가 15살이 되었을 때 나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엄마가 병들어 누웠기 때문에 집안 살림과 아버지와 두 오빠를 돌보는 것이 내 일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엄마를 간호하는 일을 포함해서. 얼마 안 있어 아버지는 농토를 잃었고 우리는 도시로 이사했다. 나는 그때 우리가 살았던 기찻길 옆의 집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지붕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당신은 공황이 최악의 상태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붕조차 없는 비가 줄줄 새는 집에서 살았다. 우리 집은 용케 지붕은 있었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항아리, 냄비, 그릇 등을 다 갖다 놔도 떨어지는 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아픈 사람은 엄마였지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 도시에서 사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 무렵 오빠들은 다 결혼을 한 상태여서 엄마와 나는 구석방으로 이사를 했다. 그곳에서는 골목길이 내다보였는데 거기에는 온갖 쓰레기가 쌓인 공용 쓰레기장이 있었다. 오빠들은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새 언니들이 불평을 하고 투덜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엄마와 나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갖다 주었다. 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고 엄마의 비위를 맞춰 드리려고 애썼다. 난 엄마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동시에 나한테는 엄마가 가능한 한 오래 살아 계셔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난 엄마가 숨을 쉬는 동안은 나에게도 살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난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었고 사회 경험도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새 언니들이 나를 데리고 살지도 않을 테고 오빠들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날 돌봐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이윽고 엄마는 그동안 내가 돌봐준 것에 고마워하는 미소를 띄우며 숨을 거두셨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새언니 노린과 셀마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발길을 끊어버렸다. 난 그때부터 혼자 살아야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대체 내가 어디에 머리를 누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내 머리를 사로잡아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난 나보다 24살이 많은 호라비 윌리엄즈 씨가 나에게 청혼을 했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 난 결혼할 때 진지한 마음으로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맹세했으며 또 그 맹세를 지켰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집이 문제였다. 그 집의 벽들은 수초로 칠한다 해도 더 이상 더러울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으며 하수구는 늘 막혀 있었다. 그리고 내 왼쪽 발은 부엌 싱크대에 물을 빠지게 하려고 파이프를 늘 걷어차는 바람에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 얼마 후 윌리엄즈 씨는 병이 들어서 혼자 운영하던 구두수성 가게의 문을 닫아야만 했다. 그는 얼마의 저축과 25달러짜리 정부의 채권 몇 장을 갖고 있었으며 6개월쯤 지나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무슨 장애자 연금을 탈 수 있었다. 나는 윌리엄즈 씨를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모든 일을 했다. 나 혼자 빨래를 도맡아 하면서 3일에 한 번씩은 그의 침대 시트와 잠옷을 빨았다. 그가 살고 있는 그 어두운 뒷방에서 베고니아 꽃을 피게 했던 것은 아마 나의 의지력 때문이었으리라. 심지어 나는 그의 두 딸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회복을 기원하는 카드를 보내라고 다그치기까지 했다. 그들은 한두 번 그런 카드를 보냈던 것 같다. 이따금씩 푼돈이 생길 때면 나는 카드를 사서 아무도 읽을 수 없도록 서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윌리엄즈 씨 앞으로 보냈다. 그러면 윌리엄즈 씨는 자기의 옛날 고객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의 회복을 비는 카드를 보냈다고 생각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윌리엄즈 씨가 죽고 나자 그의 두 딸은 그의 얼마 안 되는 쓰러질 것 같은 집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다. 하지만 나는 천성적으로 남과 싸우지 못하는 성격 탓으로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 윌리엄즈 씨가 죽은 뒤에 내가 겪었던 고통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 중에서도 잘 곳을 찾는 일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사실 내 모든 문제는 살 곳을 찾는 일로 귀결되었다. 왜냐하면 굶어 죽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쓰레기통에서 빈 깡통을 뒤져볼 수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이지 낭비가 심해서 좋은 음식이 많이 남았는데도 그냥 버리는 일이 흔했다. 만일 쓰레기차가 금방 왔다 가서 쓰레기통에 그런 음식이 없는 경우에는 슈퍼마켓으로 갔다. 거기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버찌 같은 것을 집어먹는 것이다. 난 그런 데서 버찌를 먹어도 제일 좋은 것은 입에 넣지 않았다. 너무 익어서 갖다 버려야 될 거나 아니면 아직 덜 익은 것들만 먹었다. 혹은
시들어버린 양배추 잎사귀나 샐러리 조각이나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히코리 열매만한 크기의 작은 토마토 같은 것을 먹을 때도 있었다. 난 돼지처럼 살이 찔 생각은 없었다. 그저 허기만 달래면 그만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난 먹고 살 수가 있었다. 이처럼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란 없는 것이다. 단지 숙식이나 제공받는 것 이상의 보수는 받지 못했지만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는 있었다. 그것은 병자를 돌보는 일이었는데 나는 병자들을 돌보는 방법은 알았지만 진짜 간호원은 아니었다. 나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훈련을 받지 못했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많은 보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그들이 진짜 나한테 원했던 것은 누군가가 머틀 이모나 케이트 사촌이나 엄마나 아빠하고 같이 밤을 보내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한테 어떤 실제적인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또 내가 주는 도움이 숙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보수를 받을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 숙식조차 자기들 마음대로였다. 내 옷은 말할 것도 없고 일회용품조차 넣을 서랍 하나 주지도 않았다. 때때로 나는 환자의 방 바깥에 있는 간이 침대나 환자의 방 안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잠자리에서 자야 했다. 그러나 나는 엄마와 윌리엄즈 씨를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그 병자들을 모두 소중하게 여겼다. 나는 그들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다. 첫째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였고 그 다음은 나를 위해서였다. 그들이 죽지 않아야만 더 이상 내가 살 곳을 찾아야 하는 일도 없게 될 테니까. 지금까지 나는 피고의 입장에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평생 내 입으로 그 피고라는 말을 사용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그렇지만 이젠 한번 검사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해보겠다. 나는 도둑질을 했다.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난 도둑이었다. 그렇다고 도벽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난 남이 소유한 물건을 가지기를 원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어떤 것을 꼭 훔쳐야만 할 때가 있었다. 신발이 닳아 떨어진다든지 때로는 나도 양말이나 속옷을 입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병자들의 아들이나 딸, 사촌이나 진료한테 그런 필수품들을 사기 위해 돈을 좀 달라고 하면 그들은 마치 내가 자기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나한테 내가 간호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진짜 간호원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경찰에 말하게 되면 내가 귀찮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내가 진짜 간호원처럼 행동한 적이 없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어쨌든 그들이 나를 고용한 조건은 숙식만 제공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남의 물건들을 갖기 시작했다. 물건이라 해야 서랍 뒤에 처박아 놓은 것이다. 선반 위에 쌓아둔 상자 안에 처박아 둔 작은 물건들이 고작이었다.
그것들은 사용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써서 다시는 사용할 일이 없는 것들이었다. 내가 가장 많은 물건을 가진 곳은 빅 부인의 집에서였다. 그 집에는 가방 속에 옷가지나 싸구려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모두 20년대의 물건들이었는데 어떤 것은 1890년대 것도 있었다. 제복, 타조털로 만든 부채, 스페인제 숄, 구슬백 이런 것이었는데 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몇 개씩 집어다가 히피들이 자주 찾는 가게에 팔았다. 난 내가 물건을 내다 팔아서 받은 돈 액수만큼의 일을 하려고 하였다. 물론 도둑질한 것을 일로 때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내가 빅 부인의 깃털 목도리를 내다 팔고 1달러를 받았으면 난 집에 돌아와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밀어놓은 일을 했다. 즉, 현관 계단에 왁스를 칠한다든가 난로에 장작 받침을 닦는다든가 옷장을 정리한다든가 하는 일을 했다. 어쨌든 나는 계속 물건을 훔치고 있었다. 내가 살게 된 곳 어디에서나 훔쳤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장소에서 다 훔쳤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훔쳐야 할 때만 훔쳤다. 난 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은상자만은 훔치지 않았다. 나는 그 상자에 관한 한 결백하다. 그래서 나는 경찰관이 그 상자를 빼앗으려고 나에게 다가왔을 때 옆으로 피한 것이다. 어쩌면 내가 그 경찰관을 밀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 경찰관은 뒤로 넘어져 즉사했다. 그러나 그는 그 상자가 내 것인 이상 크로우 부인의 진료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해도 나한테 그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단지 나 혼자에 불과하지만 그 상자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그 진료 같은 사람은 아마 5만 명도 넘을 텐데 내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어쨌든 그 경찰관은 죽었다. 나는 그가 잘 되기는 바라지 않았지만 죽기는 더더욱 바라지 않았다. 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나는 크로우 부인의 상자를 훔치지는 않았지만 다른 물건들은 훔쳤어. 아마 이것이 내가 언젠가 목사님한테 들었던 하느님의 심판의 물레방아인지도 몰라. 하느님의 물레방아는 조금이라도 굵은 것은 다 빻아버린다고 했지. 나는 그동안 내가 했던 짓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나 봐. 비록 내가 그때 일어난 모든 일을 내 마음속에서 분명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크로우 부인은 내가 해준 일에 대해 누구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부인은 침대에 누운 채 거의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낮에 일하는 정식 간호원이 크로우 부인을 마사지 해주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밤에 크로우 부인을 마사지 해주었다. 크로우 부인은 즐거워했고 내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해주어도 그것에 고마워했다. 내가 부인에게 베개를 다시 고쳐 베어줄 때도 부인의 귓방울에 향수 몇 방울을 떨궈 줄 때도 주름이 잡힌 이불을 펴줄 때도 부인은 나에게 고마워했다. 나는 크로우 부인과 가벼운 장난을 치기도 했고 점을 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부인의 손을 보고 어떤 금발의 잘생긴 귀인이 나타나면 부인이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점을 쳐주었다. 뭐 이런 식의 장난을 치면 부인은 즐겁게 웃었다. 또 부인은 잠을 잘 못 이뤘기 때문에 밤새도록 나한테 자기의 어린 시절과 죽은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크로우 부인은 몸이 계속 허약해져 갔다. 부인은 죽기 이틀 전에 내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부인은 몸에 병이 든 이후 모든 일을 다 진려에게 맡겨놓고 있었다. 어쨌든 부인은 나에게 자신의 은상자를 주고 싶어 해서 난 부인에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았다. 부인이 그런 상자를 나에게 선물할 정도로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기뻤다. 사실 나에게는 그 은상자가 장신구를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았지만 나한테는 장신구가 없었기 때문에 쓸모없었다. 그 상자는 크로우 부인이 제일 좋아하는 물건인 것 같았다. 부인은 그 상자를 침대 밑 탁자에 놓고 있었으며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부인의 눈은 반짝였다. 마치 성탄절 아침에 새 아기 인형을 선물 받아 그것을 처음 풀러본 소녀 같은 표정이었다. 크로우 부인이 죽고 나서 그제서야 처음 얼굴을 마주치게 된 진려가 나를 해고시켰다. 나는 얼마 안 되는 내 물건들을 챙긴 다음 그 상자를 들고 떠났다. 크로우 부인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 신문에서는 그 장례식이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초대받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사실 나는 장례식에 입고 갈 적당한 옷도 없었다. 히피들의 가게에 물건을 내다 팔고 받은 돈 가운데 그때까지 남아있던 돈이 내 수중에 몇 달러가 있긴 했지만 난 그 돈으로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가장 나쁜 방에 일주일치 방세를 지불했다. 몸이 얼어붙을 듯이 추운 날이었는데 내가 있는 3층에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벽의 회칠은 떨어져 내리고 바닥의 나무는 휘고 바퀴벌레들이 물어대는 그 방에서 난 내가 가진 옷 모두를 끼어 입고 그 위에 다시 담요를 걸치고 그 위에 또 후줄그레한 누비 이불을 걸치고 몸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렸다. 그때 크로우 부인의 진려가 들이닥쳤다. 그녀는 모피로 만든 외투와 모자를 쓰고 무릎까지 오는 반짝거리는 가죽 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자기가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내 뒤를 쫓아왔으며 내가 훔쳐간 유품을 어서 돌려달라고 말했다. 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녀는 내가 상자를 되돌려 주기만 하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그 고함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말문이 열린 나는 상자는 내 것이고 크로우 부인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크로우 부인이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누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난 그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고맙다고 말했지 증거나 증인을 불러달라고 말하진 않았다고 대꾸하면서 절대로 크로우 부인이 준 상자를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크로우 부인의 진려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마치 자기를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숨쉬고 있는 것을 세고 있는 것 같았다.
두고 보자. 그녀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나가버렸다.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추웠다. 이빨이 덜그럭거릴 정도였다. 오래지 않아 계단을 올라오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난 크로우 부인의 진려가 자기 말대로 경찰을 불렀다는 것을 알았다. 난 공포에 휩싸여 고양이에 쫓기는 쥐처럼 방 안을 돌아다녔다. 순간 나는 만일 경찰이 내 방을 뒤지고도 상자를 찾지 못한다면 나한테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옷장 맨 윗서랍에 있던 상자를 꺼내 들고 뒷문 쪽을 향해 허둥지둥 내려갔다. 그리고 뒷문을 열었다. 내가 하려고 했던 행동은 뒷계단을 내려가 숲을 속이나 쓰레기통 속에 상자를 감추는 것이었다. 그 뒷계단은 매우 가파랐으며 1층부터 3층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더군다나 계단은 얼음으로 덮여 있어 매우 미끄러웠다. 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오른발이 미끄러졌다. 그러나 난간 덕분에 넘어지진 않았다. 난 한 손으론 난간을 잡고 다른 손에는 은 상자를 들고 조심조심 얼음이 없는 곳을 찾아가며 발을 디뎠다. 중간쯤 내려갔을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다 보니 몸집이 커다란 남자가 내 뒤를 쫓아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난 그렇게 화가 난 사람의 얼굴은 처음 봤다. 곧 그는 내 등 뒤에 다가서서 상자를 낚고 채려고 했다. 내가 그의 손을 피하기 위해 몸을 틀자 그는 욕을 했다. 순간 내가 그를 밀었는지도 모른다. 확실치가 않다. 정말이다. 어쨌든 그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진 그는 꼼짝도 안 했다. 맨 아래 계단에 그의 머리가 베개처럼 놓여 있었고 그의 몸뚱아리는 날개를 편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하고 벽돌길 위에 누워 있었다. 순간 마치 주인을 따라가는 애완동물처럼 그 은상자는 내 손에서 튀어나가 계단을 폴짝폴짝 뛰어내려가더니 그 남자의 왼쪽 귀 옆에서 멈췄다. 내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몸도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았다. 난 비명을 질렀다. 그 집에 새들어 살던 사람들, 옆집과 골목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 문과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인가 내다봤다. 그중 몇 사람이 뒷뜰로 달려오고 있었다. 죽은 남자의 동료인 경찰관이 그들에게 물러서 있으라고 명령했다. 한참 후 더 많은 수의 경찰관들이 몰려오더니 죽은 남자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들은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 가두었다. 처음부터 나는 그들이 나에게 보내준 그 젊은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실 내가 그 사람을 흠잡을 일은 하나도 없었다. 단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할 뿐이었다. 그의 성은 스탠톤이었다. 물론 그한테도 이름이 있었겠지만 그는 나한테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처럼 자기를 그냥 베트라고 부르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웃길 일도 없고 안심시킬 일도 없었는데 늘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리고 그는 나한테 헛된 희망을
불어 넣어주려 하기보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려고 했어야 했다. 내 머릿속에는 엄마와 아빠와 윌리엄즈 씨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내가 당하는 이 일로 인해 그분들이 창피해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잘 될 거요. 변호사는 맨 나중에 늘 그런 말을 하곤 했다. 그러다가 결국 내가 공무집행 방해, 살인, 절도의 죄가 있다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자 그는 분개하는 척했다. 나에게 절도죄가 있느냐 아니냐를 놓고는 커다란 논란이 있었다. 최소한 그 은상자의 절도에 관한 부분만큼은 난 죄가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으려 했다. 여러분이 만일 그때의 변호사의 모습을 봤다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이 판결이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우리들이 마치 아이들을 교수형에 처했던 18세기로 돌아가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18세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에 관한 한 그것은 과장된 말이었다. 난 교수형을 당하지 않았으며 또 어린아이도 아니었다. 단지 그 경찰은 죽었고 난 그가 죽는 과정에 관계가 되었을 뿐이었다. 아마 내가 그를 밀었을지도 모른다. 그 점은 확실치가 않았다. 내 마음 속에서는 전혀 그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다. 난 단지 두려웠을 뿐이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죽었다. 절도에 관해서 말하자면 난 그 은상자를 훔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다른 물건들은 한 번 이상 훔쳤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평생 동안 나는 나 자신만의 좋은 방, 살기 좋은 곳을 갖는 꿈을 꾸어왔다. 그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방은 작은 편이었으나 거기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세면대도 있었으며 벽은 깨끗이 새로 칠해져 있었고 안락 의자와 팔걸이 의자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수도 있었다. 심지어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색깔의 이불도 고를 수가 있었다. 창밖에는 관목으로 둘러싸인 잔디밭이 보였다. 또 그 점잖은 부인은 온실에 가서 화분을 가져다 내 방에 놓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음날 나는 흰 글록시니아와 노란 장미 화분 몇 개를 가져왔다. 창문에 창살이 쳐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요새는 가장 좋은 주택에도 도둑들을 막기 위한 창살이 쳐져 있지 않은가. 식사. 난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식사 준비를 감독하는 여자는 그 주의 가장 큰 요리 회사에 보조 요리사로 들어갔다가 회계원으로까지 지위가 올라간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그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죄로 들어와 있었다.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무척 친절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아주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떤 여자들은 때때로 시장이나 길바닥에서 쓰는 말들을 사용하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한 것을 지적받으면 곧 사과했다. 자주 다툼이 일어나서 얼굴을 핥히고 머리 끄댕이를 잡는 일이 일어났지만 늘 최악의 상태로까지 가기 전에 끝이 났다. 합창반도 있었다. 난 노래는 부르지 못하지만 음악은 좋아했다. 거기서는 매주 화요일 아침 예배 시간에 음악을 들려주었다.
목요일 밤에는 영화도 보여주었다. 입장료 없이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병원 일이 맡겨졌다. 의사도 간호원도 나를 칭찬했다. 의사는 내가 환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들의 회복을 돕는 것을 보고는 내가 전문적인 간호원 과정을 밟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 그런 것은 모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환자들을 돌본 경험도 있거니와 또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을 원래 좋아했다. 난 너무 기뻐서 때때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일어나서 불을 켜고 가구와 벽들을 바라봤다. 내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다. 이어 나는 그날 저녁에 먹었던 식사를 기억하곤 했다. 나는 늘 레몬과 허브, 소스를 친 아스파라거스를 한 번 더 먹으러 주방으로 가곤 했는데 그러면서 이 풍요로운 식사와 시든 과일과 설익은 채소로 줄인 배를 채우곤 했던 어려운 시절을 비교해 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 면회 시간도 아니었는데 그 변호사가 찾아왔다. 그는 펄쩍펄쩍 뛰며 내가 상고심에서 용어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겼다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내가 새처럼 자유롭게 당장 그곳을 떠나도 좋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곳을 감독하는 점잖은 부인에게 나중에 내 짐들을 보내달라고 말하고는 날 데리고 나갔다. 그곳에는 텔레비전 카메라와 신문 기자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돌아가고 사진 기자들이 내 쪽으로 다가오자 변호사는 내 뺨에 입을 맞추며 머리에 꽃 한 송이를 꽂아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끔찍한 오판이 무효가 되었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그는 크로우 부인이 나에게 그 상자를 주었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들을 찾아냈다고 했다. 크로우 부인은 정원사와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던 모양이다. 그들이 처음에 증언을 하지 않았던 것은 경찰이 하는 일에 말려들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변호사가 정의와 인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변호사는 또 죽은 경찰관의 인사 기록을 조사해 봤다고 했다. 그 기록에서 변호사는 그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정서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정신의학자가 경찰서장에게 그의 일을 덜어주지 않는 한 그 자신 혹은 피의자한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내내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3살짜리 아이를 다루듯이 내 곁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멍하니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치자 기자들은 변호사에게 그가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그것도 그들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변호사는 카메라 앞에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더니 나를 그의 차에 태웠다. 난 겁에 질렸다. 내가 찾았던 그 살기 좋은 곳을 이제 잃어버릴 것 같았다. 내 오랜 악몽들이 되살아날 것 같았다. 매일매일 어떻게 먹을까?
내일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를 훔칠까를 걱정해야 하는 생활. 카메라와 신문 기자들이 우리를 쫓아왔다. 사진사가 나에게 차 유리창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유리창을 내렸을 때 나는 모여있는 사람들 뒤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난 귀가 아주 밝아서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세 주 떨어진 곳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도 들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축하 인사로 시끄러운 속에서도 난 뒤쪽에 있는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이제 베트는 65세 이상의 시민들 사이에서도 영웅이 되었어. 베트는 이미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짓을 해서 10대와 30대 미만의 사람들도 휘어잡았어. 베트는 처음부터 정원사와 청소부를 증언시켰어야 했어. 그리고 처음부터 그 경찰관의 인사 기록을 조사했어야지. 그랬다면 아예 사건 자체도 성립하지 않았고 기소도 불가능했을 거야. 그리고 베트가 인기를 얻는 데는 지장이 있었겠지. 베트는 정도를 벗어난 도박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서 인기를 얻은 거야.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말끝마다 똑같은 말을 했다. 자네 말이 정말 옳아. 순간 차가 출발했다. 나는 그 정든 곳을 떠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변호사는 나를 그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는 앞으로 며칠간 좀 흥분되는 일이 있더라도 신경 쓰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대중들 앞에 내세울 계획을 다 짜놓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텔레비전 쇼에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었다. 걱정할 일은 없다고 했다. 그는 내가 어려울 때 늘 내 곁에서 도와주었듯이 계속 내 곁에 있으면서 날 도와주겠다고 했다. 난 텔레비전에 나가서 그의 도움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이제까지는 그한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불할 수 있다고 했다. 돈이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 그가 어려운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난 그 말을 듣고 놀랐거나 아니면 당황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다. 난 법정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없는 사람한테는 무료로 변호사를 대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그 말은 맞지만 그가 원하는 대가는 돈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었는가를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다음날 텔레비전에 나가는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는 나에게 내가 할 말을 다 가르쳐 주려 했다. 그에 앞서 그는 동료에게 자기한테 오는 전화를 대신 받아주고 그 시간 이후의 약속을 취소해 달라고 말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갔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을 때 난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난 그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한 데 대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건방진 놈, 거만한 자식. 내가 언제 자기한테 내 아름다운 방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던가? 내가 언제 내 마음에 드는 일과 맛있는 음식에 질렸으니 빼내달라고 자기한테 말한 적이 있단 말인가? 그 순간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남을 경멸한다는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난 그를 증오했다. 전에 법정에서 내가 살인죄로 기소되었을 때 과연 내가 악의를 가지고 그 범죄를 저지르려 했는가에 대한 논쟁들이 오갔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어떤 말이 필요 없었다. 난 그 경찰관한테는 어떤 해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 변호사에게는 정말 해를 끼치고 싶었다. 난 그의 책상에서 봉투를 여는 칼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을 그 칼날에 대보았다. 매우 날카로운 칼이었다. 난 문 뒤에서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그가 들어왔을 때 난 온 힘을 모아 그를 찔렀다. 계속해서 찌르고 또 찔렀다. 지금 나는 내가 오고 싶어 했던 곳에 와 있다. 살기 좋은 곳에.